어머니, 제발, 제발 그만하세요. 이러다 사고 나요. 나는 아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눈을 떴다.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5시 반. 며칠 전부터 시작된 아내의 잠꼬대는 이제 단순한 넋두리를 넘어선 무언가였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불빛과 함께. 아내 김선옥은 침대에서 일어나 집 안을 서성이고 있었다. 내 나이 66. 대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다 2년 전 정년 퇴임했다. 평생을 책과 씨름하며 살아온 나에게 아내의 알츠하이머 진단은 거대한 역사적 사건만큼이나 충격적이었다. 모든 것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역사처럼 아내의 기억도 그렇게 지워지고 있었다. 아내는 3년 전부터 알츠하이머 초기 진단을 받았다. 처음엔 사소한 기억력 감퇴였지만 1년 전부터는 며느리 한유진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가 되었다. 아들 이준석은 아내에게 아내의 모든 것을 맡겼다. 며느리는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했고 결혼 전 요양원에서 일한 경력이 있었다. 사람들은 모두 어쩜 저렇게 천사 같은 며느리가 있나 하며 입을 모아 칭찬했다. 나 역시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그 평화롭던 일상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은 지난주부터였다. 매일 밤 아내가 잠꼬대를 했다. 처음엔 알아들을 수 없는 운걸거림이었지만 날이 갈수록 또렷해졌다. 내 돈 어디로 갔어 유진아? 내 돈. 그리고 며칠 전에는 아내가 잠에서 깨어나 엉엉 울기 시작했다. 유진은 아내를 달래며 말했다. 어머니, 병원에서 주신 약 드셔야 해요. 이거 드시면 편히 주무실 수 있대요. 아내는 유진이 건네는 하얀 알약을 순순히 받아 먹었다. 아내가 약을 먹고 잠든 후 나는 아내의 약통을 몰래 살펴보았다. 의사 처방대로라면 매일 저녁 한 알씩 먹어야 하는 안정제와 수면제가 눈에 띄게 줄어 있었다. 며칠 만에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혹시 유진이가 아내에게 과다 투여를 하는 건가? 불안감이 내 가슴을 짓눌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유진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유진아, 어머니가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셔서 힘드신 것 같구나. 혹시 약 복용량을 늘렸니? 유진은 해맑게 웃으며 대답했다. 아버님, 어머니가 워낙 잠을 설치셔서 제가 밤에 한 알씩 더 챙겨드렸어요. 의사 선생님도 괜찮다고 하셨어요. 어머님이 편안히 주무시는 게 좋잖아요. 나는 유진의 말에 더 이상 캐묻지 못했다. 그녀의 미소는 너무나 순수했고 그녀의 행동은 어머니를 위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날 밤 아내의 잠꼬대는 더욱 심해졌다. 내 돈? 내 통장 어디 갔어? 내 도장. 유진아, 왜 가져갔어? 나는 아내의 잠꼬대를 들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내 도장이라는 말은 아내의 필생의 보물이었다. 아내는 평생 아끼고 아껴 모은 돈을 통장에 넣을 때 늘 자신의 도장을 사용했다. 그 도장은 아내가 시집올 때 친정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 더욱 소중하게 여겼다. 나는 유진에게 물어봤다. 유진아, 어머니 도장 어디 있는지? 아니, 요즘 통 보이지 않네. 유진은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이내 태연하게 대답했다. 아버님, 어머니가 가끔 물건을 잃어버리시잖아요. 제가 안전하게 보관하려고 제 방 서랍에 넣어뒀어요. 필요하시면 언제든 가져다 드릴게요. 나는 유진의 말에 더 이상 추궁하지 못했다. 그녀의 말이 사실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러나 내 마음 한구석의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서재로 돌아와 예전에 썼던 수첩을 꺼내 들었다. 그 안에는 아내와 결혼할 당시, 아내가 시집 올 때 친정어머니로부터 받은 가부들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그 중에는 비취 비녀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다. 아내는 그 비녀를 늘 소중히 간직했다. 그러나 얼마 전 나는 그 비녀가 아내의 보물 상자에서 사라진 것을 알게 되었다. 아내는 기억하지 못했지만 나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아내의 잠꼬대, 줄어드는 약의 양, 사라진 도장과 비취 비녀, 이 모든 것들이 한유진이라는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며느리라는 이름 아래, 아내를 돌본다는 명분 아래, 그녀는 아내의 재산을 조금씩 빼돌리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이 사실을 아들에게 말할 수 없었다. 아들은 아내를 끔찍이 사랑했고 아내의 모든 것을 믿고 있었다. 내가 유진을 의심한다는 사실을 알면 아들은 내게 화를 낼 것이 뻔했다. 나는 혼자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다. 나는 평생을 책만 파고든 학자였지만 내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고 다짐했다. 나는 조용히, 그리고 은밀하게 나의 첫 번째 수사를 시작했다. 나의 적은 다름 아닌 나의 사랑스러운 며느리였다. 나는 그날부터 유진의 행동을 은밀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나의 서재는 2층에 있었고 거실과 부엌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좋은 위치였다. 나는 마치 한 마리의 늙은 독수리처럼 책상에 앉아 신문을 읽는 척하며 유진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유진은 변함없이 다정하고 헌신적인 며느리였다. 아침 일찍 일어나 아내의 죽을 끓이고 아내를 정성스럽게 씻기고 약을 먹이고 산책을 시키고 저녁에는 아들 준석과 함께 아내의 안부를 물었다. 겉으로만 보면 그녀는 완벽한 천사였다. 그러나 나는 이미 그녀의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진실을 눈치채고 있었다. 내가 처음으로 이상한 점을 발견한 것은 유진이 아내의 방을 청소할 때였다. 유진은 늘 아내의 방을 깔끔하게 정리했다. 하지만 나는 아내의 책장 한 구석에 있던 낡은 일기장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그 일기장은 아내가 젊은 시절부터 썼던 것으로 그녀의 삶의 역사와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나는 유진에게 물어봤다. 유진아, 혹시 어머니 일기장 보았니? 예전부터 쓰시던 낡은 일기장인데 유진은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이내 태연하게 대답했다. 아, 그거요? 어머니가 자꾸 아무 곳에나 물건을 두셔서 제가 따로 치워뒀어요. 혹시 버리신 게 아닐까 싶어서.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내 마음속의 의심은 더욱 커져갔다. 유진이 왜 아내의 일기장을 치워야 했을까? 일기장 안에 뭔가 중요한 비밀이라도 숨겨져 있었던 것일까? 그날 이후 나는 유진의 통화 내용을 엿듣기 시작했다. 그녀는 늘 조심스럽게,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통화를 했다. 대부분은 친구나 가족과의 사적인 대화였지만 가끔씩 수상한 내용의 통화도 있었다. 네, 부장님, 어머니 상태는 평소와 같아요. 약은 늘리라고 하신 대로 늘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부장님, 나는 유진이 다니는 직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전업주부였다. 그렇다면 그 부장님이라는 사람은 누구일까? 나는 유진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기 시작했다. 예전에 대학 강의 녹음용으로 쓰던 작은 녹음기를 꺼내들었다. 그 녹음기는 작고 성능이 좋아서 유진이 눈치채지 못할 것이었다. 며칠 후 나는 유진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데 성공했다. 그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헌데 부장님, 어머니 통장에서 200만 원 정도 더 뺐어요. 네, 그 돈은 제게 필요한 곳에 잘 쓸게요. 혹시라도 아버님이 눈치채시면 제가 알아서 잘 처리할게요. 나는 녹음된 내용을 들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유진이 아내의 돈을 빼돌리고 있었다. 그것도 당당하게. 마치 자신의 돈인 것처럼. 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러나 나는 분노를 억누르고 더 많은 증거를 모으기로 결심했다. 나는 유진이 언제 은행에 가는지, 어디에 돈을 쓰는지, 그리고 그 부장님이라는 사람은 누구인지 알아내야 했다. 나는 유진의 통화 내용에서 이 과장이라는 이름도 들었다. 이 과장은 아마도 유진의 공범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횡령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나는 다음 날 아침, 유진이 아내를 데리고 외출하는 것을 기다렸다. 유진은 아내를 데리고 병원에 간다고 딱 했다. 나는 유진의 차를 몰래 뒤따랐다. 유진은 아내를 병원에 내려주고 혼자 은행으로 향했다. 나는 유진이 은행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은행 근처 카페에서 기다렸다. 유진은 은행에서 꽤 오랜 시간을 보낸 후 쇼핑백을 들고 나왔다. 나는 유진의 뒤를 쫓아 시장으로 향했다. 유진은 시장에서 비싼 해산물과 옷, 그리고 화장품을 샀다. 그녀의 표정은 마치 오랫동안 굶주렸던 사람처럼 탐욕스러워 보였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쇼핑백은 그녀의 탐욕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그녀가 아내의 병원비와 생활비로 돈을 썼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자신의 사치를 위해 아내의 돈을 쓴 것이다. 나는 유진의 행동을 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내 사랑스러운 며느리가 내 아내를 이렇게 속이고 있었다니. 나는 유진을 용서할 수 없었다. 나는 그녀의 행동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야 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아들에게 말해야 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했다. 나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 유진의 방을 몰래 살펴봤다. 유진의 방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러나 나는 책상 서랍 안쪽에 숨겨져 있던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그 상자 안에는 아내의 비취 비녀와 아내의 도장, 그리고 아내의 통장이 들어 있었다. 나는 통장을 조심스럽게 꺼내봤다. 통장에는 매달 200만 원씩 출금된 내역이 찍혀 있었다. 그리고 출금된 돈은 모두 현금으로 인출되어 있었다. 나는 통장을 다시 제자리에 놓고 조용히 방을 나왔다. 나는 이제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유진은 아내의 재산을 조금씩 빼돌리고 있었고 아내의 비취 비녀마저도 훔쳤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아들에게 말하고 유진을 경찰에 신고해야 했다. 하지만 나는 아직 망설였다. 아들이 이 모든 것을 알게 되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 나는 아들의 슬픔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나는 아내의 방으로 갔다. 아내는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다. 나는 아내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알아챘어. 내가 당신을 지켜주지 못했어. 나는 아내의 손을 잡고 밤새도록 울었다. 내일 아침이 되면 나는 더 이상 평범한 가장이 아니었다. 나는 나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하는 전사가 될 것이다. 내 마음속의 의심은 이제 단순한 가설이 아니라 명백한 증거들로 뒷받침되는 확신이 되었다. 그러나 나는 아직 아들 준석에게 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을 용기가 없었다. 준석은 아내 유진을 끔찍이 사랑했고 아내가 어머니를 돌봐주는 것에 대해 깊이 감사하고 있었다. 내가 유진을 의심한다는 것을 알면 준석은 나를 믿지 않을 것이 뻔했다. 나는 준석을 상처 입히고 싶지 않았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나 혼자서 해결해야 했다. 나는 내 오랜 친구인 박서준을 찾아갔다. 서준은 나와 대학 동기였고 나와 같은 시기에 정년퇴임한 의사였다. 특히 치매와 관련된 질병을 전문으로 했기에 나는 그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마음먹었다. 서준아, 오랜만이다. 잘 지냈지? 이 친구야? 이게 얼마만이야? 퇴임하고 얼굴 보기도 힘드네. 무슨 일인데 이렇게 새벽부터 찾아왔어? 서준은 반갑게 나를 맞았지만 나의 굳은 표정을 보고 이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나는 서준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다. 아내의 잠꼬대, 사라진 비취 비녀와 일기장, 그리고 유진의 수상한 행동들까지 서준은 나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었다. 그의 얼굴은 점점 심각해졌다. 종민아, 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한 노인 학대이자 상습적인 횡령이야. 내 며느리가 정말 그런 짓을 했다면 서준은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서준에게 유진이 아내에게 약을 과다 투여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준은 나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럴 리가. 유진이 내 며느리 아니야. 내가 알기로는 정말 착한 아이로 알고 있는데. 나는 서준에게 유진이 아내에게 준 약의 종류와 복용량을 설명했다. 서준은 나의 말을 듣고는 자신의 의료 기록을 뒤적였다. 종민아, 내 며느리가 어머니께 처방받은 약은 안정제와 수면제야. 이 약들은 과다 투여하면 치매 환자의 기억력을 더 악화시키고 환각이나 망상 증상을 유발할 수도 있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환자의 의식을 흐리게 만들어서 외부의 자극에 무감각하게 만든다는 거야. 나는 서준의 말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유진이 의도적으로 아내에게 약을 과다 투여해서 아내의 의식을 흐리게 만든 것이었다. 아내의 의식이 흐려지면 유진이 어떤 짓을 하더라도 아내는 기억하지 못할 것이었다. 유진은 이 모든 것을 계획적으로 꾸민 것이다. 서준은 나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종민아, 증거를 더 확실하게 확보해야 해. 일단 내 며느리가 어머니께 약을 과다 투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해. 어머니의 혈액 검사를 받아보자. 그러면 약물의 성분과 복용량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거야. 나는 서준의 제안에 동의했다. 나는 아내의 혈액을 몰래 채취해서 서준에게 넘겨주기로 했다. 그러나 아내의 혈액을 채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아내는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마다 불안해했고,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마다 몸을 피했다. 나는 아내에게 미안했지만,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이 방법밖에는 없었다. 나는 유진이 아내를 데리고 외출한 틈을 타 아내의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주사기와 알코올 솜을 들고 아내의 팔에 다가갔다. 아내는 내가 무언가를 하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는 불안해하며 몸을 떨었다. 나는 아내의 손을 잡고 말했다. 여보, 괜찮아. 내가 당신을 지켜줄게. 내가 당신을 아프게 하지 않을 거야. 나는 아내의 팔에 조심스럽게 주사기를 꽂았다. 아내는 아파했지만 울지 않았다. 아내는 내가 자신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아내의 혈액을 채취하고 서준에게 넘겨주었다. 서준은 내게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나는 서준에게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또 다른 증거를 확보하기로 마음먹었다. 유진이 아내의 돈을 빼돌리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 나는 유진이 언제 은행에 가는지, 어디에 돈을 쓰는지, 그리고 그 돈으로 무엇을 하는지 알아내야 했다. 나는 유진이 은행에 간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녀의 뒤를 몰래 쫓았다. 유진은 아내를 데리고 은행에 갔고 아내의 지문을 이용해 돈을 인출했다. 나는 유진의 행동을 핸드폰으로 몰래 촬영했다. 유진은 아내의 손을 잡고 지문 인식기에 억지로 지문을 찍게 했다. 아내는 고개를 저으며 거부했지만 유진은 아내의 손을 억지로 잡고 지문을 찍게 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내 사랑스러운 며느리가 내 아내를 이렇게 잔인하게 학대하고 있었다니. 나는 유진이 은행에서 돈을 인출한 후 쇼핑백을 들고 백화점으로 향하는 것을 보았다. 나는 유진의 뒤를 쫓아 백화점으로 들어갔다. 유진은 백화점에서 비싼 옷과 화장품, 그리고 보석들을 샀다. 나는 유진이 구매한 물건들을 핸드폰으로 몰래 촬영했다. 유진은 아내의 돈을 자신의 사치를 위해 쓴 것이다. 나는 유진의 행동을 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이제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유진은 아내를 이용해서 돈을 훔치고 아내의 기억을 지우기 위해 약을 과다 투여하고 있었다. 그리고 아내의 비취, 비녀마저도 훔쳤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아들에게 말해야 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했다. 나는 서준에게 전화해서 결과를 물었다. 서준은 나의 전화에 침묵했다. 그리고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종민아, 내 이야기가 사실이었어. 네, 아내 혈액에서 정상 복용량의 3배에 달하는 강한 안정제와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야. 나는 서준의 말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내 사랑스러운 며느리가 내 아내를 이렇게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었다니. 나는 서준에게 모든 것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서준은 나의 말에 동의했다. 그래, 종민아, 이건 네가 혼자 해결할 문제가 아니야.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해. 나는 서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아내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나의 첫 번째 수사를 시작했다. 나의 적은 다름 아닌 나의 사랑스러운 며느리였다. 나는 이제 그녀와 싸워야 했다. 나는 내 아내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하는 전사가 될 것이다. 내 오랜 친구 서준과의 통화는 내게 확신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안겨주었다. 며느리 유진의 행동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였다.
나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아들 준석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준석이 유진을 얼마나 믿고 사랑했는지 알기에. 나는 섣불리 행동할 수 없었다. 나는 준석을 상처 입히지 않고 진실을 밝혀낼 방법을 찾아야 했다. 나는 서준에게 부탁하여 아내의 혈액 검사 결과를 공식적인 문서로 받아두었다. 그리고 유진이 아내의 돈을 인출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과 유진의 통화 녹음 파일들을 정리했다. 이 모든 증거들을 한데 모아놓고 보니 내 가슴은 분노와 함께 쓰라린 아픔으로 가득 찼다. 며칠 후 나는 유진이 아내를 데리고 외출할 시간을 기다렸다. 유진은 아내를 데리고 병원에 간다고 했다. 나는 유진이 나간 후 곧바로 아들의 회사로 향했다. 준석은 내가 갑자기 찾아온 것에 놀란 표정이었다. 아버지, 웬일이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준석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준석에게 차분하게 말했다. 준석아, 아버지와 잠시 이야기 좀 하자. 중요한 이야기다. 나는 준석을 데리고 회사 근처 카페로 갔다. 준석은 나의 굳은 표정을 보고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한 듯했다. 아버지,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어머니가 혹시... 나는 준석의 손을 잡고 말했다. 준석아, 아버지 이야기 잘 들어라. 그리고 놀라지 말고 아버지 말 끝까지 들어줘. 나는 준석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다. 아내의 잠꼬대, 사라진 비취비녀, 유진의 수상한 행동들, 그리고 내가 발견한 모든 증거들까지. 준석은 나의 이야기를 들으며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렸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유진이가 그런 짓을 했다고요? 말도 안 돼요. 유진이가 어머니를 얼마나 잘 돌봐주는데요. 아버지가 뭘 오해하신 거고도 아니에요. 준석은 나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는 유진을 옹호하며 내게 화를 냈다. 나는 준석의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다. 나는 준석에게 서준에게서 받은 아내의 혈액 검사 결과, 문서와 유진이 아내의 돈을 인출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보여주었다. 준석은 혈액 검사 결과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동영상을 보고는 말을 잇지 못했다. 동영상 속 유진은 아내의 손을 억지로 잡고 지문 인식기에 지문을 찍게 하고 있었다. 아내는 고개를 저으며 거부했지만 유진은 아내의 손을 억지로 잡고 지문을 찍게 했다. 그 모습은 준석이 알던 자상하고 헌신적인 아내의 모습이 아니었다. 준석은 동영상을 보고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죄책감에 휩싸였다. 아버지, 정말 유진이가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저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유진이가 어머니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준석을 위로하며 말했다. 준석아, 네 잘못이 아니다. 유진이가 너무 치밀했어. 아버지도 몰랐는데. 네가 어떻게 알았겠니? 준석은 내게 유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다. 나는 준석에게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준석은 나의 말에 동의했다. 그는 더 이상 유진을 옹호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유진의 실체를 알게 되었다. 그날 저녁, 나는 준석과 함께 유진을 기다렸다. 유진은 평소처럼 환한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들어왔다. 아버님, 준석 씨. 다녀왔어요. 어머니는 지금 주무시고 계세요. 유진은 아무것도 모른 채 천진난만하게 웃었다. 나는 유진의 미소를 보며 마음이 아팠다. 그녀의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진실을 알기에. 준석은 유진에게 차분하게 말했다. 유진아, 우리 할 이야기가 있어. 유진은 준석의 굳은 표정을 보고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한 듯했다.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나는 준석에게 모든 증거들을 유진에게 보여주라고 말했다. 준석은 아내에게 아내의 혈액 검사 결과 문서와 동영상을 보여주었다. 유진은 모든 증거들을 보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온몸을 떨기 시작했다. 이게 뭐예요, 아버님? 준석 씨. 나는 유진에게 말했다. 유진아, 이제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아도 돼. 우리는 모두 알고 있어. 네가 어머니에게 약을 과다 투여하고 어머니의 돈을 빼돌린 것을. 유진은 나의 말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준석의 손을 잡고 용서를 구했다. 여보,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유진은 자신의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짓을 했다고 변명했다. 하지만 나는 유진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이미 여러 차례 거짓말을 했었다. 그녀는 자신의 탐욕을 위해 아내를 해친 것이다. 나는 유진에게 말했다. 유진아, 내 사정은 이해하지만 네가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어. 너는 어머니를 속였고 우리 가족을 배신했어. 너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해. 유진은 나의 말에 절망했다.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준석은 유진의 손을 놓고 조용히 말했다. 유진아, 우리 이제 그만하자. 준석은 유진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유진은 준석의 말에 무릎을 꿇고 울었다. 하지만 준석은 더 이상 유진을 믿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유진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유진을 긴급 체포했다. 유진은 경찰차 타기 전 나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나는 유진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를 용서할 수 없었다. 나는 내 아내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나의 첫 번째 수사를 시작했다. 나의 적은 다름 아닌 나의 사랑스러운 며느리였다. 나는 이제 그녀와 싸워야 했다. 나는 내 아내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하는 전사가 될 것이다. 유진이 경찰에 연행된 후 우리 집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아들 준석은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준석의 굳은 표정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한때는 화목했던 우리 가족이 한유진이라는 이름 아래 산산조각이 났다. 나는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것만 같아 죄책감에 시달렸다. 내가 조금 더 일찍 유진의 행동을 눈치챘더라면 준석이 이토록 큰 상처를 받지 않았을 텐데. 경찰의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유진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모든 범행을 자백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의 재산을 탐냈다고 말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돈을 횡령하기 위해 시어머니의 약을 과다 투여해서 시어머니의 의식을 흐리게 만들었고 시어머니의 지문을 이용해 돈을 인출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의 범행은 나의 날카로운 직감과 집요한 추적 끝에 만천에 드러났다. 나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유진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왜 나에게 혹은 준석에게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그녀가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했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녀를 도왔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우리를 배신했다. 나는 그녀의 행동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녀의 범행은 단순한 횡령이 아니라 우리 가족에 대한 배신이었다. 유진의 범행이 세상에 알려지자 언론은 대서특필했다. 치매 시어머니를 이용해 재산 횡령한 며느리, 천사 같던 며느리의 두 얼굴 등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사람들은 유진의 행동에 분노했고 우리 가족에게는 동정의 시선이 쏟아졌다. 나는 사람들의 동정심이 불편했다. 나는 내가 동정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내가 유진의 행동을 방치한 것만 같아 죄책감에 시달렸다. 나는 준석에게 유진을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이자고 말했다. 하지만 준석은 나의 말에 격분했다. 아버지, 제가 어떻게 유진이를 용서해요? 유진이는 어머니를 배신했고 저를 속였어요. 저는 유진이를 더 이상 믿을 수 없어요. 저는 유진이를 용서할 수 없어요. 준석은 유진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유진은 준석의 이혼 요구에 순순히 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준석의 곁에 머무를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법정에서 준석에게 말했다. 여보, 미안해요. 제가 당신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어요. 당신이 저를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당신은 꼭 행복해야 해요. 저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유진의 마지막 말은 준석의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들었다. 준석은 유진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는 유진을 용서하지 않았다. 유진은 법정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녀의 범행은 단순한 횡령이 아니라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한 노인 학대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빴다. 나는 유진이 징역을 선고받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그녀의 인생은 이제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녀의 범행은 우리 가족의 행복을 산산조각 냈다. 유진이 감옥에 간 후 우리 집은 더욱 조용해졌다. 아들 준석은 회사 일에만 매달렸고 내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준석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유진을 사랑했고 유진의 배신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 나는 준석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없었다. 나는 그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다. 나는 아내 선옥의 곁을 지켰다. 아내는 여전히 유진을 찾았다. 유진이는 어디 갔어? 왜 안 와, 유진아? 엄마 보고 싶지 않아. 나는 아내에게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 나는 아내에게 말했다. 유진이는 자기 일 때문에 잠시 멀리 갔어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유진이는 어머니를 사랑해요. 나는 아내에게 거짓말을 했다. 내가 유진의 배신을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 나는 내가 유진과 다를 바 없다는 생각에 죄책감에 시달렸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내게 말했다. 여보, 우리 준석이 결혼해야 하는데 유진이가 없으니 준석이가 너무 외로워 보여. 나는 아내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아내는 유진이 준석과 이혼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다. 아내는 유진의 배신을 기억하지 못했다. 아내는 유진의 범행을 기억하지 못했다. 아내는 유진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었다. 나는 아내의 기억이 모두 지워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아내의 기억이 모두 지워지면 아내는 유진의 배신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고 유진이 징역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고 준석이 상처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아내의 기억이 모두 지워지면 아내는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아내의 기억이 모두 지워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아내의 기억이 모두 지워지면 아내는 나를 기억하지 못할 것이고 준석이를 기억하지 못할 것이고 우리 가족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아내의 곁에서 밤새도록 울었다. 나는 아내의 기억을 지워줄 수도 아내의 기억을 되살릴 수도 없었다. 나는 그저 아내의 곁을 지키며 아내의 기억이 모두 사라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나는 아내의 기억이 모두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며 나의 기억이 모두 지워지기를 바랐다. 나의 기억이 모두 지워지면 나는 유진의 배신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고 준석의 상처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가족의 불행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나의 기억을 지울 수 없었다. 나는 내가 저지른 잘못을 기억하며 평생을 살아가야 했다. 유진이 떠난 후 우리 집은 텅 빈 것처럼 느껴졌다. 아들 준석은 아침 일찍 출근해 밤늦게 돌아왔고 나는 홀로 아내 선옥의 곁을 지켰다. 선옥은 여전히 유진을 찾았고 나는 매번 똑같은 거짓말을 반복해야 했다. 유진이는 일이 있어서 잠시 멀리 갔어. 여보, 곧 돌아올 거야. 나의 거짓말은 선옥에게 잠시나마 평온을 주었지만 내 마음속의 죄책감은 더욱 커져갔다. 내가 유진의 배신을 감추기 위해 선옥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괴롭혔다. 어느 날 저녁, 준석이 퇴근하고 돌아와 내게 말했다. 아버지,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는 게 어떨까요? 나는 준석의 말에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갑자기 무슨 소리냐? 어머니는 아직 요양원에 가실 정도는 아니잖니? 준석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유진이도 없고 아버지 혼자서 어머니를 돌보시는 게 너무 힘들어 보이세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 수도 없고 준석의 말은 나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나는 준석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유진에게 상처받았고 어머니를 돌보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선옥을 요양원에 보낼 수 없었다. 그녀는 요양원에 가면 더욱 외로워하고 자신의 기억을 잃어갈 것이 분명했다. 나는 선옥을 내 곁에서 지키고 싶었다.
나는 준석에게 말했다. 아니다. 준석아, 어머니는 요양원에 보내지 않을 거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지킬 거다. 준석은 나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서려 있었다. 나는 준석의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선옥을 돌보는 일에 더욱 매달렸다. 나는 선옥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그녀와 함께 옛 추억을 떠올리는 놀이를 했다. 우리는 함께 낡은 앨범을 보며 젊은 시절의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선옥은 때때로 나의 이야기를 듣고 환하게 웃기도 했지만 이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멍하니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런 선옥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매일매일 노력했다. 나는 선옥의 기억을 되살리는 일 외에도 유진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노력했다. 나는 요리를 배우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했다. 나는 유진이 했던 모든 일들을 직접 했다. 나는 유진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다. 유진은 어린 나이에 우리 집에 시집와서 우리 가족을 위해 헌신했다. 그녀는 준석을 사랑했고 선옥을 존경했다. 그녀가 범죄를 저지르긴 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우리 가족에 대한 사랑이 분명히 있었다. 나는 유진을 용서할 수 없었지만 그녀를 이해할 수는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선옥과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텔레비전에서는 한 다큐멘터리가 방영되고 있었다. 다큐멘터리는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다. 다큐멘터리 속 가족들은 치매 환자를 돌보는 일에 지쳐 힘들어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나는 준석이 유진에게 상처받았지만 어머니를 돌보는 일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나에게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다는 것을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다. 나는 준석에게 미안했다. 나는 준석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 나는 그를 위로해 줄 수 없었다. 나는 준석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다. 준석아, 아버지에게 미안하다. 네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구나. 준석은 나의 말에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지, 저도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제가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자고 말해서. 죄송해요, 아버지. 나는 준석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이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서로를 위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날 이후 준석은 퇴근하고 돌아와 나를 도와 선옥을 돌보았다. 우리는 함께 선옥에게 밥을 먹이고 함께 산책을 하고 함께 잠을 재웠다. 우리는 함께 선옥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했다. 선옥은 준석의 다정한 모습을 보며 환하게 웃었고 준석은 선옥의 웃는 모습을 보며 행복해했다. 우리는 함께 선옥의 곁을 지키며 선옥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우리는 함께였다. 나는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다. 유진이 우리에게 남긴 상처는 아팠지만 그 상처는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유진의 배신은 우리를 아프게 했지만 그 배신은 우리를 더욱 사랑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이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유진을 용서할 수 없었지만 유진에게 감사했다. 유진이 있었기에. 우리는 서로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었다. 준석은 유진의 배신을 용서하지 못했지만 어머니를 돌보는 일에는 최선을 다했다. 그는 매일 퇴근하고 돌아와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냈고 내가 어머니를 돌보는 것을 도왔다. 우리는 이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준석의 다정한 모습을 보며 유진의 배신이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나는 준석에게 말했다. 준석아, 유진이 아버님 병원비 때문에 힘들어했단다. 아버지는 유진이 아버님을 도와주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 준석은 나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분노와 슬픔이 서려 있었다. 나는 준석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유진에게 상처받았고 유진의 배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준석이 유진을 용서하고 마음의 짐을 덜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준석에게 유진의 아버지 이야기를 해줬다. 준석아, 유진이 아버님은 치매에 걸리셨단다. 유진이는 아버님 병원비 때문에 밤낮으로 힘들어했어. 유진이는 너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했어. 준석은 나의 말을 듣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는 유진의 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유진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았다. 나는 준석의 손을 잡고 말했다. 준석아, 유진이는 잘못을 저질렀지만 유진이의 마음속에는 우리 가족에 대한 사랑이 분명히 있었단다. 유진이를 용서하고 마음의 짐을 덜었으면 좋겠다. 유진이를 용서하는 것은 유진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한 것이란다. 준석은 나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그는 유진을 용서하기로 마음먹은 것 같았다. 나는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다. 유진의 배신은 우리를 아프게 했지만 그 배신은 우리를 더욱 사랑하게 만들었다. 유진이 있었기에 우리는 서로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었다. 나는 유진에게 감사했다. 유진이 있었기에 우리는 서로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었다. 나는 이제 유진을 용서하고 유진에게 감사하며 유진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나는 준석과 함께 어머니를 돌보았고 어머니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했다. 어머니는 준석의 다정한 모습을 보며 환하게 웃었고 준석은 어머니의 웃는 모습을 보며 행복해했다. 우리는 함께 어머니의 곁을 지키며 어머니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우리는 함께였다. 나는 이제 유진을 용서하고 유진에게 감사하며 유진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나는 준석과 함께 어머니를 돌보았고 어머니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했다. 어머니는 준석의 다정한 모습을 보며 환하게 웃었고 준석은 어머니의 웃는 모습을 보며 행복해했다. 우리는 함께 어머니의 곁을 지키며 어머니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우리는 함께였다. 유진이 떠난 지 1년. 우리 집에는 조금씩 평화가 찾아오고 있었다. 아들 준석은 더 이상 깊은 상처에 잠겨 있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를 돌보는 일에 능숙해졌고 나와 함께 있을 때면 예전처럼 소소한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유진의 빈자리는 여전히 있었지만 우리는 서로의 존재로 그 빈틈을 메워나갔다. 나는 유진을 용서하기로 마음먹었고 그녀의 아픔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녀가 저지른 죄는 용서받을 수 없지만 그녀의 사정은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나는 준석에게 말했다. 준석아, 유진이 아버지 병원비를 우리가 도와줬어야 했는데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준석은 나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에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닌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그는 유진의 아픔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준석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아버지, 유진이를 용서해 주세요. 유진이가 잘못을 저질렀지만 유진이의 마음속에는 우리 가족에 대한 사랑이 분명히 있었어요. 준석의 말은 나의 마음을 울렸다. 그는 유진을 용서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그날 이후 준석은 유진을 용서하고 유진에게 감사하며 유진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그는 유진이 했던 모든 일들을 직접 했고 유진이 아내를 돌보던 방식대로 아내를 돌보았다. 그는 유진이 아내에게 들려주던 동화책을 읽어주었고 유진이 아내에게 불러주던 자장가를 불러주었다. 그는 유진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유진이 했던 모든 것들을 따라했다. 나는 그런 준석의 모습을 보며 유진이 우리에게 남긴 상처가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유진의 배신은 우리를 아프게 했지만 그 배신은 우리를 더욱 사랑하게 만들었다. 나는 이제 유진을 용서하고 유진에게 감사하며 유진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나는 준석과 함께 어머니를 돌보았고 어머니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했다.
어머니는 준석의 다정한 모습을 보며 환하게 웃었고 준석은 어머니의 웃는 모습을 보며 행복해했다. 우리는 함께 어머니의 곁을 지키며 어머니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우리는 함께였다. 어느 날 나는 유진에게 편지를 썼다. 유진아, 잘 지내니? 너의 소식을 들을 수 없어서 마음이 아프다. 네가 저지른 죄는 용서받을 수 없지만 너의 아픔은 이해할 수 있단다. 너의 아버지 병원비를 우리가 도와줬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다. 너는 우리 가족을 떠났지만 너는 여전히 우리 가족이란다. 우리는 너를 잊지 않을 거야. 부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너의 아버지가. 나는 유진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녀가 나의 편지를 읽고 마음의 짐을 덜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이제 유진을 용서하고 유진에게 감사하며 유진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나는 준석과 함께 어머니를 돌보았고 어머니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했다. 어머니는 준석의 다정한 모습을 보며 환하게 웃었고 준석은 어머니의 웃는 모습을 보며 행복해했다. 우리는 함께 어머니의 곁을 지키며 어머니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우리는 함께였다. 나는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다. 유진의 배신은 우리를 아프게 했지만 그 배신은 우리를 더욱 사랑하게 만들었다. 유진이 있었기에. 우리는 서로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었다. 나는 유진에게 감사했다. 유진이 있었기에. 우리는 서로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었다. 유진이 떠난 후 우리 집은 조금씩 본래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었다. 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내 선옥을 돌보았고 준석은 퇴근 후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우리는 서로의 존재로 유진의 빈자리를 채워나갔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유진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녀가 저지른 죄는 용서할 수 없었지만 그녀의 아픔은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나는 준석에게 말했다. 준석아,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는 게 어떨까? 준석은 나의 말에 놀라 나를 바라보았다. 아버지, 갑자기 왜 그러세요? 어머니는 아직 요양원에 가실 정도는 아니잖아요. 나는 준석의 손을 잡고 말했다. 준석아, 아버지가 이제 어머니를 돌보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는구나. 아버지가 어머니를 돌보지 못할 때가 오면 어머니는 어떻게 하시겠니?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는 것은 어머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위한 것이란다. 준석은 나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지만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나는 준석에게 말했다. 준석아, 유진이가 했던 모든 일들을 이제 너와 아버지가 함께 해야 한단다. 유진이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란다. 준석은 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유진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유진이 했던 모든 것들을 따라했다. 그는 유진이 아내에게 들려주던 동화책을 읽어주었고 유진이 아내에게 불러주던 자장가를 불러주었다. 그는 유진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유진이 했던 모든 것들을 따라했다. 나는 그런 준석의 모습을 보며 유진이 우리에게 남긴 상처가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유진의 배신은 우리를 아프게 했지만 그 배신은 우리를 더욱 사랑하게 만들었다. 나는 이제 유진을 용서하고 유진에게 감사하며 유진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나는 준석과 함께 어머니를 돌보았고 어머니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했다. 어머니는 준석의 다정한 모습을 보며 환하게 웃었고 준석은 어머니의 웃는 모습을 보며 행복해했다. 우리는 함께 어머니의 곁을 지키며 어머니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우리는 함께였다. 나는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다. 유진의 배신은 우리를 아프게 했지만 그 배신은 우리를 더욱 사랑하게 만들었다. 유진이 있었기에. 우리는 서로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었다. 나는 유진에게 감사했다. 유진이 있었기에. 우리는 서로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었다. 어느 날
나는 유진에게 편지를 썼다. 유진아, 잘 지내니 너의 소식을 들을 수 없어서 마음이 아프다. 네가 저지른 죄는 용서받을 수 없지만 너의 아픔은 이해할 수 있단다. 너의 아버지 병원비를 우리가 도와줬어야 했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다. 너는 우리 가족을 떠났지만 너는 여전히 우리 가족이란다. 우리는 너를 잊지 않을 거야. 부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너의 아버지가. 나는 유진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녀가 나의 편지를 읽고 마음의 짐을 덜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이제 유진을 용서하고 유진에게 감사하며 유진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나는 준석과 함께 어머니를 돌보았고 어머니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했다. 어머니는 준석의 다정한 모습을 보며 환하게 웃었고 준석은 어머니의 웃는 모습을 보며 행복해했다. 우리는 함께 어머니의 곁을 지키며 어머니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우리는 함께였다. 유진이 떠나고 정확히 2년이 되는 날, 나는 집을 정리하다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먼지가 쌓인 나의 노트들과 안에 선옥의 일기장이 들어 있었다. 나는 그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펼쳤다. 일기장 안에는 선옥의 젊은 시절의 이야기, 나와의 첫 만남, 준석이 태어났을 때의 기쁨, 그리고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후의 절망과 두려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나는 일기장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내가 알지 못했던 선옥의 아픔과 고통이 나를 덮쳐왔다. 나는 선옥의 일기장에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유진이 아내의 비취비녀를 훔쳐갔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선옥은 유진에게 편지를 썼다. 유진아, 나는 너를 용서한다. 너의 아픔을 이해한다. 너의 아버님 병원비 때문에 힘들어하는 너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너는 우리 가족을 떠났지만 너는 여전히 우리 가족이란다. 우리는 너를 잊지 않을 거야. 부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너의 어머니가. 선옥은 유진을 용서했던 것이다. 나는 선옥의 넓은 마음에 감동했고 동시에 나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나는 유진을 용서하지 못했지만 선옥은 유진을 용서했다. 나는 선옥의 일기장을 읽고 난 후 나의 노트를 꺼내 들었다. 노트 안에는 유진을 향한 나의 분노와 원망, 그리고 그녀의 행동을 추적했던 기록들이 담겨 있었다. 나는 나의 노트들을 모두 불태웠다. 나는 이제 유진을 용서하기로 했다. 그녀가 저지른 죄는 용서할 수 없지만 그녀의 아픔은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나는 다시 글쓰기를 시작했다. 나는 선옥의 일기장을 바탕으로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소설로 쓰기 시작했다. 소설의 주인공은 유진이었고 소설의 제목은 나는 너를 용서한다였다. 나는 소설을 쓰면서 유진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녀를 용서했다. 소설을 쓰는 동안 나의 마음은 점점 평화로워졌다. 나는 이제 유진을 용서하고 유진에게 감사하며 유진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나는 준석과 함께 어머니를 돌보았고 어머니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했다. 어머니는 준석의 다정한 모습을 보며 환하게 웃었고 준석은 어머니의 웃는 모습을 보며 행복해했다. 우리는 함께 어머니의 곁을 지키며 어머니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우리는 함께였다. 어느 날 아침, 나는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창가에는 선옥이 좋아하던 장미꽃이 활짝 피어 있었다. 나는 장미꽃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나는 이제 행복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유진을 원망하지 않았고 준석의 상처를 걱정하지 않았다. 나는 이제 평화로웠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기로 했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기로 했다. 나는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다. 유진의 배신은 우리를 아프게 했지만 그 배신은 우리를 더욱 사랑하게 만들었다. 유진이 있었기에.
우리는 서로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었다. 나는 유진에게 감사했다. 유진이 있었기에 우리는 서로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었다.